자, 책에 보면 책 갖고 있으신 분들 보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책이 기본 목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파트 1에 우선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파트 1에서는 뭐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꼭 알아야 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왜 수학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같은 기호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법 공부는 제가 평소 때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문법 용어를 좀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용어를 쓰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 절 이런 용어들은 정확하게 개념이 서 있어야 할 거고 단지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걔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아마 오늘 중으로 대충 다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용어를 정리하면서 영어 문법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놓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거까지 마치고 나면 뭐 할 거냐면요. 이 명사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용사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 크게 영어의 문장의 중요한 부분을,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은 명사하고 형용사 두 가지가 돼요. 물론 여기서 명사를 하면 명사 구, 명사절, 대명사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하고 붙어 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동사 공부할 거예요. 자, 문장의 기본 고교 뼈대는 명사하고 동사거든요. 명사하고 동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멋지게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머리 확 밀어버리고 대머리만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다 머리카락을 심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명사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형용사를 붙여줘서 명사를 조금 더 예쁘고 쓸만한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하는 일이 형용사예요. 근데 문장의 기본 뼈대는 뭐로 이루어져요? 명사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져요.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뼈대를 만드는 건 명사하고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명사와 형용사를 쓰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동사를 쓰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문법에 대한 기본 정리는 대부분 다 끝난다고 사실은 보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 강론들을 들어가서 하나씩 이 동사는 당연히 동사를 관련해서 그 동사의 시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부하겠죠. 또 동사의 활용법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지? 오늘 아침부터 내내 이래요. 한 3, 4일 수업을 안 하다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말이 막 버벅버벅거리고 이렇게 뭐가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큰 파트로 나누어서 제일 먼저 오늘은 몸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주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두고 그 다음 명사편, 동사편을 나눌 건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6주 안에 만약에 이게 다 끝나게 되면 그 뒤로 가서 마지막에 여러분 주로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뭐 우리가 흔히들 구문이라고 부르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볼 건데 핵심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이해하는 걸로 다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 공부라는 걸 할 때 문법이라는 말은요.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먼저 이렇게 이 전제를 나눠주고 싶어요. 문법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는 먼저 문법은 왜 공부하는지, 문법은 뭔지, 그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관점을 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러면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어디 학원만 가면 문법책 꺼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문법 문제를 푸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문장의 법칙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셔도. 오늘 얘기는 좀 편안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는 대부분은 첫 번째,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두뇌에 각인된 채로 태어나거든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소위 신호만 사용을 하는 거지 언어를 구성하지는 못해요. 언어는 소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뇌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언어를 만들어낼 수 없고 신호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여러분 시간 개념도 없는 거 아세요?
야, 1년이 지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초조함이 없어요. 아, 여러분은 2년 뒤에 내가 갈 대학을 생각하면 굉장히 초조해지잖아요, 지금. 막 억장이 무너지려고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는요, 그냥 지금 밥 주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그게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얘기가 딴 데로 세면 또 갑자기 또 동물 행동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걔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역순으로 하는 거 못해요. 그죠? 그래서 줄에 한번 꼬이고 나면 사람처럼 못 풀고 나오죠. 우리가 봐서는 자식이 이렇게 돌다가 꼬였으면 반대로 돌면 되는데 더 파고들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동물들은 사람처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야, 이 시간의 개념이 서고, 여기서 그래서 모든 언어는 뭘 갖게 되죠? 시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활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 언어가 사용되는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문법이라 하면 우리가 그래머라고 부르죠. 그죠?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에요. 자, 이 문법도 크게 나누면 또 조금만, 크게가 아니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장의 법칙. 거기서 이제 세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문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조금 달라요. 문법은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문장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법칙. 이걸 문장의 법칙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법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어법에 해당되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워드 그래머라고 하거든요. 이 어법은 사실은 문법의 일종의 부분 집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건 이 단어만에 해당되는 고유의 법칙이어서 얘는 그냥 하나의 암기 영역에 들어갈 뿐인데 우리는 얘하고로 약간 개념을 좀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말은 얘는 뒤에 거라라는 말하고 결합을 하죠. 근데 오다라는 말은 뭐하고 결합을 해요? 너라라는 말하고 결합을 하죠. 그래서 위에 걸 거라 불규칙 동사라고 그러고 밑에 걸 너라 불규칙 동사라고 그러죠. 얘는 가다라는 단어의 법칙이고 오다라는 단어의 법칙일 뿐인 거죠.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한국어는 시작할 때 주어가 뭘로 시작하죠? 주어로 시작하죠. 그때 는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하고 은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쓰고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어입니다. 국어 지금 영어 아니고요. 이렇게 원규는이라고 쓰고 원균은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는과 은을 쓰는 건 모든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 단어만에 사용되는 독특한 법칙은 단어의 어법이라고 해서 워드 그래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단어에 usage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사용 용례, 얘는 우리말로 하자면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용하다라고 할 때, 이용하다라고 할 때 용자를 써서 이 정도 한자는 알죠? 그래도 안 쓸게요. 예, 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위에 거예요. 밑에 거 아니고 위에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 문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칙인데 이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만들어 온 법칙인 거죠. 그러면 그 법칙에는 이 말이 스타트가 잘못되는 바람에 아까 괜히 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문장을 이루는 법칙에는요, 법칙은 사실은 태어나서 내가 그걸 그 지역의 그 원어민으로 살면서 말을 배우게 되면 특별하게 노력 없이 내가 그 말을 내 뇌의 어느 외로에 그대로 습득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되려면 거기서 태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원어민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쓰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는 그러면 모국어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 20년 산다고 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미국에 살아도 영어 못하는 한국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모국어로 습득이 되는 것처럼 외국어가 습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어는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흔히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국어 배우듯 언어를 습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외국어는 보세요. 야, 책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데스크라고 한다. 따라해봐. 데스크 몇 번 따라하고 책상 외워도 못 외우면 내일 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데스크를 외우면 끝인데 애가 태어나서 모국어로 책상이라는 말을 익히는 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어나면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애들 없잖아요. 태어나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건데 걔네들이 심지어는 겨우 마라는 소리를 내는 데까지도 8개월에서 10개월 걸리죠. 발성기관을 갖고 있어요. 언어 외로를 갖고 있지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 똑같은 구조를 갖고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쓸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어렸을 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고통이 평생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애는 처음 태어나면 여러분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책상 위에 올려놔도 애기는 안 떨어집니다.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여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애가 태어나서 한 3달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팩 하고 돌면서 옆으로 돌아요. 그걸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엎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함부로 높은 데 올려두면 애가 떨어져서 부모보다 일찍 가는 수가 생깁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는 거죠. 평소 때는 애들은 거의 못 움직이고 처음에 게다가 이제 보자기 같은 데 쌓아놓으면 애들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곤해서 거의 대부분을 잠으로 때우죠. 그건 뭐 여러분도 비슷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건 아기들은 태어나면 20시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장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곤해서 계속 자야 됩니다. 그리고 눈 뜨면요, 밥 먹고 먹여놓으면 또 자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애들이. 야, 근데 이런 애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등이 가려워요. 긁을 수가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벽을 긁어놓고 등을 갖다 대거나 막 이러면 될 텐데, 야, 애기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울죠. 이 포대기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등이 가려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막 안 되게 등을 좀 긁어달라고 막 울어요. 그럼 엄니가 오죠. 엄니가 와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어우, 배고프구나 하면서 젖병을 탁 꽂아버리잖아요. 등 가렵다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젖병을 탁 물려버리면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뱉어요. 탁 하고 밀어내버리면 이거 아니라는 표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죠? 젖병 빠졌네? 이러면서 또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싫다고 밀어내는데 또 물고. 야, 그 다음에 그래도 아니어서 이렇게 등이 가렵다고 또 울면 또 뱉어버리면 그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배고픈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똥 쌌나? 이러면서 이제 등 가려 죽겠는데 괜히 다리를 번쩍 들고 이렇게 기저귀를 열어봐요. 야, 애는 울고 그러다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다가 등이 탁 이렇게 된 거죠. 또는 울다가 까먹어서 이제 겨우 지쳐서 이렇게 잠이 들면 엄니는 애가 등이 가려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얘가 뭐 어쨌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의사소통 안 되는 거 미쳐버립니다. 단어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데스크 책상 그다음에 졸리다 슬리피 뭐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외워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요 이게 늘 항상 always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야, 이게 만약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제 드디어 눈도 좀 움직이게 됐고 몸도 흔들흔들 정도는 할 수 있고 뇌도 약간은 돌아가는데 애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주변의 사물도 인지도 하고요. 처음 태어나면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흐릿하고 명암 구별이 되고 이렇게 형체가 대략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뭔가가 좀 잘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빠 엄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단어도 좀 외워보고 이름도 외워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가 나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내가 늘 엄마로 자주 보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가라고 불렀더니 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거죠. 제가 아가구나 아가 막 외우고 있는데 좀 있다가 할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아가 이러거든요. 그 엄마가 뛰어나면서 네 이러니까
틀리면 아가, 맞아, 하나 외웠어. 아가라고 했는데 아빠가 밤에 들어오더니 여보라고 이래갖고 저거 아가인데 여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본가? 이러고 있는데 그랬다고 또 엄마가 아빠 보고 여보 그러고 서로 여보? 막 헷갈리는데 갑자기 엄마는 나를 따갔더니 아가 이래버리면 완전 놀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를 배우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잊어버렸죠.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그 요람에 누워있을 때 기억나세요? 요람에 누워있을 때 우니까 막 아빠가 요람 발로 밀어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모국어 배우는 거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힘들게 배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칩시다.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데 제가 문법 재밌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외국어로 이제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근데 그냥 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영어를 공부하러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8살, 9살쯤 된다고 해볼까요? 사실은 근데 8살, 9살은 그냥 보내놓으면 그냥 배웁니다. 그냥 배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만 12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언어를 들어서 배우는 거는 못해요. 자, 사실은 이것도 8세, 9세도 들어서 배우는 것도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완전히 그냥 모르는 곳에 딱 떨어뜨리면 얘도 못 배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끔씩 왜 숲속에서 늑대 소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비행기에서 추락했는데 아이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나중에 20살이 다 돼서 찾습니다. 애가 여자애가 4발로 기어다니고 있어요. 늑대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자꾸 발견이 돼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애가 사람인데 4발로 다니고 그리고 라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늑대하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왜 베트남 숲속에서 미군 하나 나왔잖아요. 아직도 베트남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 있다가 한 10년 전에 저기 사이판에서 일본 애도 하나 나왔어요. 아직도 2차 대전 중인 줄 알고 지 혼자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 전쟁이 끝났나요? 이러면서 나와갖고 전쟁 끝난 지가 50년인데 뭐 그러는 사람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 10년 전쯤인가 러시아에서 새소리 내는 애도 나왔거든요. 숲속에 머려진 애인데 숲속에서 혼자 산 거죠. 근데 얘는 그래서 새의 언어를 배워서 새하고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다. 인간이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켜서 애를 직립을 시켰어요. 기립까지는 성공했는데 얘한테 말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적정 나이가 지나고 나면 말을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말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나면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서울로 전학 온 애들은 표준말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잊어버리는데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서울로 전학을 오면요. 서울말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상도 사람이면 계속 경상도 말을 쓰고 부모님들이 전라도 사람이면 계속 전라도 말을 쓰는 거죠. 야, 심지어는 한국 안에서의 이 사투리와 표준의 이 말도 사실 좀 웃기긴 해요.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과 서울도 말을 넘나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의 나라 말인 영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야, 여러분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갖다 칩시다. 한 12살 이때쯤 갖다 칩시다. 아는 단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딱 3개 아는 상태로 갔다고 치시죠. 여러분이 뭐 헬로 바이바이 포큐 딱 3개만 딱 알고 이렇게 미국으로 딱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부모님 판단착오로 야,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모국어를 배우듯이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게 좋겠어 라고 미국으로 만약 공부를 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학연수 클래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동남아 계통에 이렇게 원어민 강사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치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알면 자꾸 인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만 할 줄 아는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 첫 시간에 들어와서 이거 이제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냥 오로지 자신의 뇌로 상황을 판단해서 언어를 추리하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외국인 교사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white.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white만 들어요. This is white.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영어를 아니까 이것은 흰색이다. 화이트 흰색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뜻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This is white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필을 this라고 하는구나. 자, 사고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쵸? 야, 분필을 this라고 하는구나.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this is pink라고 해요. 맞네, 분필. this 분필. this is blue라고 했더니 뭐 쏴! 분필 this 하나 외웠다. this 분필, this 분필, this 분필 나는데 this is remote control 이라고 저 개새끼가 이게 아니었던 거야. 마탱이 아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걸 1시간, 2시간 듣는다고 그러면 그 색깔에 관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다 익힐 수 있을까? 아니요. 이렇게 그냥 들어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운 거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데 못하면 죽어야죠 뭐. 야, 근데 이게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국어를 배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말을 까먹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처럼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 배울 수는 없어요. 자, 결론만 얘기해 드리면 처음에 엄마라는 말을 하는데 한국어 자음 중에 사람들이 제일 내기 쉬운 자음이 뭐냐면 미음. 그래서 영어도 M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엄마를 제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음 중에 제일 발음하기 쉬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 말이 무조건 나오죠. 나오면 막 아빠는 와가지고 아빠라고 했어 라고 사기치기도 하고 막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야, 이 엄마라는 말을 따라하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게 적어도 적게는 8,000번 많게는 16,000번 정도를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처음 뱉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로 배울 때는 어때요? 엄마는 영어로 mommy라고 해 라고 배우면 끝나는 거죠. 따라해봐 mommy.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mommy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mommy 이러고 시험 한번 보고 이러면 이제 mommy를 외워버리잖아요. 이게 쉽지 자기가 그냥 미국이라는 상황에 딱 떨어져서 와 영어를 이렇게 막 들어서 모국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걸 딱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의 비디오를 매일 4시간씩 틀어놓으면 한 1년 정도 보면 거기서 인사말을 따라할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래서 사실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한국어하고 영어하고를 비교해서 배우면 제일 쉽죠. 얘들아 따라해봐. 분필은 초크다. CHALK라고 쓰고 분필 초크다 됐지? 초크 몇 번 따라오면 분필 초크 외우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배울 때 화이트다. 그 다음에 블루다. 그 다음에 핑크다. 그 다음에 옐로우다. 이거 하루에 외우는 거 쉽죠? 뭐 10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색깔 몇 개 외우는 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과정처럼 이렇게 색깔을 영어로 배운다? 미친 짓입니다. 야, 그러면 영어의 문장을 배울 때도 똑같지 않겠어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데 답이 있어요.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쉬울까? 한국어하고 비교해서 배우는 거죠. 야, 한국어는 주어를 제일 앞에 써. 영어도 주어를 제일 앞에 쓴다. 근데 한국어는 주어 뒤에다가 명사를 쓰고 나면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비교하면 너무 쉽거든요. 한국어는 주어를 쓸 때 명사 뒤에다가 는이라는 말을 붙인다네. 그런데 영어는요, 그냥 명사만 쓰고 조사 따위는 붙이지 않아도 그냥 주어가 되는 거야.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한국말은 나는 이라고 쓰지만 영어는 I라고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쓰죠? 뭐부터 튀어나오나? love부터 튀어나온 건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른 거야. 지구상의 언어는 모든 제가 얘기하는 언어는 부족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잘 완성되어 있는 수준 높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없는 언어는 없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떻게 모든 언어가 똑같은 체계를 갖고 소리만 다른지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언어의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NA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의 DNA 안에. 야, 그런데 우리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뭐부터 쓰고 목적어부터 쓰고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어는 서술어부터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배우는 게 쉽겠죠. 과수 생판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뉴욕 한복판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울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말하고 비교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말을 구성하는 법칙,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어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 문법을 배우면 되는 거네요. 근데 그 문법을 배울 때 여태까지 여러분은 뭘 못 해보셨냐면 우리말하고 비교해서 배우는 걸 못 해봤죠. 그냥 뭐 배우셨어요? 영어 문법의 설명을 외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영어 문법 설명을 그냥 듣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CJ 법칙 이렇게 해볼까요? 왕래발작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막 외우죠. 그 우리말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말도 가다라는 왕래발작 동사는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갈 거야 라는 말 대신에 간다라는 말을 써도 되네. 나 내일 서울 간다? 우리말도 똑같네. 영어의 법칙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그냥 사람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를 써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건 이건요. 영어의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거의 모든 언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법칙인 거예요. 그냥 영어의 법칙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대부분 다 똑같아요. 단수, 복수, 한국 사람의 단수, 복수가 미국 사람들의 단수, 복수하고 다를까? 우리는 두 개로 보이는데 미국 놈은 한 개로 보이고 막 이러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한 개는 걔네들도 한 개고 우리한테 두 개는 걔네들도 두 개라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굳이 세지 않아요. 굳이 세어서 세는 놈과 못 세는 놈을 구별하지 않는데 양놈들은 악착같이 세어서 셀 수 있는 놈과 못 세는 놈을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학생이 많이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학생이 많이 왔어? 많은 건 복수인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라고 써야 되지 않나? 이딴 얘기를 하는 정신 나간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쓰면 틀려요. 우리말은. 우리말의 문법은 많이라는 말이 복수를 나타내면 학생이라는 명사의 학생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아요. 영어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건 문법의 차이가 됐죠. 근데 이렇게 세세한 좀 이런 내용을 좀 아주 좁은 범위의 작은 범위의 내용이라고 친다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모양새에 관한 것들만 그 문법을 익혀두시면 그 문법에 맞추어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접근 방법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어와 비교하는 과정을 무시했다는 거죠. 한국어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잘 챙겨서 나왔으면 영어 공부하기가 꽤나 쉬웠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이 한국어의 관형사절하고 같다 이렇게 배우면 가장 쉬워요.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만 있는 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배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배우죠. 부정사는 우리말에 없습니까? to 동사 원형은 우리말에 없지만 영어의 부정사가 쓰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살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to live라고 붙여서 뭘 만들었어요? 살기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살다라는 동사를 to를 붙여서 동사를 뭘로 바꿔줬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활용하고 있죠. 이걸 품사 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법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걸. 우리말은 살다라는 말에다가 그러면 to 살다라고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됩니까?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말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요? 다라는 어미를 떼버리고 기라는 말을 붙여서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해서 쓰죠. to 동사 원형을 쓰는 부정사는 없지만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어서 쓰는 말은 우리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럼 부정사를 배울 때 당연히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사를 배울 때 뭘 배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문법 공부. 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 거 알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글 쓸 수 있어요? 언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데 실컷 문법이라는 걸 배웠더니 그게 글을 읽고 쓰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문법 공부를 잘못한 거죠. 저 중학교 때,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이 영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때처럼 똑똑한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가서 ABCD 쓰는 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요새는 안 하는 내용이지만 원래는 교과 과정에 있어요. 원래는 교과 과정에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 가나다라를. 왜냐하면 다 쓸 줄 알고 다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야, 저는 그건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가면 한 두세 달 동안 기억에 아 하면 가 되고 니은에 아 하면 나 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쓸 줄 아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뭐 글을 읽고 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가끔씩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방정식 문제를 풀고 이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아인슈타인이야 이러고 막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는 그냥 저 새끼 이제 미쳐가는구나 뭐 이런 표정으로 보는군요. 야, 중학교 때 ABCD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나는 중학교 때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뭐였냐면, 요즘보다 옛날 우리 때가 영어를 좀 더 흉측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문법 제목 하나 써놓고 선생님이 여기 늘 필기를 하셨어요. 목차를 쭉 써놓고 분류해놓고 필기한 다음에 다 썼냐? 외워라. 그래놓고 오늘 며칠이지? 13일? 야, 13번 나와봐. 그리고 뭐 물어보고 그 쓰라고 하는 거 외워서 못하면 이렇게 막 좁혀고 막 이러는 게 영어 공부에 다여서 도대체 뭘 하는 짓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나는 저런 거 그 얘기하면 딱 욕 뒤지게 먹거든요. 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해되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외워라. 이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나요? 야, 이건 책상이야. 이해되지? 이거 책상이야. 외워?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내 이름은 원규입니다. 이해되니? 어떻게 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이해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은 이해하는 거래요. 난 정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놈의 문법만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분류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 1번 명사적 용법, 2번 형용사적 용법, 3번 부사적 용법. 몰라야 돼요.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적 용법은 뭐뭐로 쓰이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적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과 그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서 예정, 운명, 가능, 의도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1번부터 6번까지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판단의 근거가 있다. 이해되니?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이러니 외우라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외우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자꾸 얘가 더 갈라져요. 그죠? 뭐가 좀 더 많아지고 개수만 늘어나는 거지 이 틀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돼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기본 법칙은 달라질 게 없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명사를 나눌 수 있는 게 달라집니까? 근데 자꾸 학년이 높아지면 뒤만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서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계속 이해되냐고 우기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신 6년 동안의 영어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 번도 영어 선생님들이 저한테 영어를 이해시켜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선생님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처음으로 질문을 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셨던 선생님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제가 학원 강사가 돼서도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많이 따라했죠. 처음에 이제 강사 초연병 때 뭐 잘 모를 때는 학생들이 질문하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더 이상하게 봐요. 왜 모르지? 야, 나는 다 아냐? 야, 너는 한국말 다 아니? 이 수학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수학을 모르는 대학교 4학년 수학과 학생은 없어요. 영어는 여러분 한국어 다 알아요? 한국어 문법 개판이잖아. 엉망진창이잖아. 하물며 남의 나라 말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대신에 나는 뭐는 있죠? 모르면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 차이는 여러분하고 확실하게 있죠. 잘 모르면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나중에 내일 와. 내가 알아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버릇이 저한테 생겼죠. 그 전에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어 원래 그래. 저 그 말이 진짜로 싫었습니다. 영어 원래 그래. 야, 이건 의문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외워. 물론 암기해야죠. 언어는 암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외워서 쓰는 거거든요. 문장의 활용을 외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국어를 외워서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언어를 어떻게 암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영어도 외우는 거지만 외우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오늘 조금 이렇게 지금 조금 살아나긴 하는데 말이 좀 너무 정신없이 초반에 섞여버렸어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여러분이 자꾸 시험 보는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법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야, 그리고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그걸 갖고 실제로 영어 문장을 읽고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건 여러분 몫인 거고요. 그걸 문법 자체가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이해가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태권도에 동작, 찌르기 동작 이런 걸 배우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동작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원리를 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실제로 훈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자기 몸에 소위 동작근이라고 하는 것에 몸에 배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이 소위 언어로 말을 하는 것도 동일해요.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처음에 법칙을 한번 익혔다고 해서 그 문장이 그대로 읽혀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 법칙이 적용되는 문장들을 계속 보고 그 법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치 그 스포츠의 동작이 동작근으로 들어오듯 그 말이 여러분의 뇌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별로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로 문법을 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문법에 접근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태까지 많은 암기와 노력으로 만들어왔던 여러분의 영어 지식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던 건지에 대한 새롭게 이해도도 높여보게 될 겁니다. 자, 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 방학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눈에 띄게 내 영어 실력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뭐가 좀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과목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영어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손질하고 정리하고 하반기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가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은 이제 문법이 뭔지 문법을 왜 공부하는지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럼 어떻게 가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죠. 뭐랑 비교해서? 여러분의 제1 언어 체계하고 비교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원래 문법은 저렇게 공부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문법 학습 방법론 중에 비교 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대조 문법론을 취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느낌이 오죠?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언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대조 문법이고요. 비교 문법은 한국어하고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비슷하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걸 비교 문법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놈들의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걸 비교 문법이라고 하고 우리랑 영어처럼 완전 다른 말들을 저렇게 공부하는 걸 대조 문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실제로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그러면 여태까지 보던 문법하고는 확실하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문법을 좀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문법의 용어나 문장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90% 이상 알까?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신에 공부할 때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그 관점만 놓치지 마시고 같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